93회 전산세무 2급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너무나도 전산세무 2급에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1번, 회계 추정에 대한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책은 소급법이고 추정은 전지법이에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지읒하고 이 정책의 지읒과 여기 전진법의 지읒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읒과 지읒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은 전진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추정은 전진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왜 회계 추정에 대한 변경이 소구법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전지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소구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아닌 거죠. 원칙은 정답은 1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정책에 대한 변경을 먼저 하고 나서 추정에 대한 변경에 처리를 한다. 가나다 순이죠. 지읒 처리하고 나서 치읒 처리한다. 정책 먼저 처리하고 나서 추정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 회계 변경의 효과를 정책인지 추정인지 변경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후순위로 둬야 되죠. 먼저 처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인지 추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얘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성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제 목하고 신을 우리는 얘를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용한 정보라고 합니다. 이제 책에는 이제 유용한 정보를 더욱더 유용한 정보가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딱 쪼갈라서 더욱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상승시켜 준다면 뭐 그런 이야기죠.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가 있다.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은 첫 번째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바꾸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올려줄 때 이때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꾸는 것이 더욱더 GAAP에서 바꾸도록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세법 때문에 바꾼다. 이건 오답이에요. 세법 또는 절세라는 말이 잘 나와요. 세법이나 절세 때문에 내가 어,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을 하겠다라는 것은 오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무난한 문제죠.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자, 이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는데 이때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는 거죠. 즉, 국공채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떤 보유 목적으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공정가액은 8만 원짜리인데 공정가액은 이제 시가가 8만 원짜리인데 실제적으로 구입은 얼마에 구입을 했냐면 10만 원에 구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을 하는 거죠. 지금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 이제 얘가 실제 매입가액이죠. 실제 매입가액과 공정가치의, 자,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8만 원이죠. 요거의 차액은 이라겠죠. 이제 얘 두 개의 차액이 얼마냐면 2만 원입니다. 자, 2만 원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볼게요. 분계를 봤을 때 차량 운반구는 일단 여기서 100만 원이 먼저 찍히고요. 자, 두 번째는 국공채의 공정가액만큼 여기 국공채 공정가액만큼을 단기 매매증권 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차량 운반구를 2만 원을 줘요. 즉 얘를 어떻게 하냐면 구입 시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즉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죠.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2만 원을 봅니다. 2만 원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분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제는 세무이급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분계도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 10만원과 공정가치 8만원의 차익에 해당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여기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는 말이지, 되죠? 오케이. 자, 2번. 건물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자, 증여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죠. 무상으로 증여받은 건물 가액에 또는 토지 가액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3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1은 살 때부터 건물을 사서 바로 철거하는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건물을 토지를 사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보죠. 이때는 이 건물을 토지로 봐요. 말로 좀 표현했어요. 건물을 사는데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토지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즉 토지의 매입시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볼 때는 건물로 봅니다. 이때는 토지로 봅니다. 이때는 자산 처리한다가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사용 중인 건물. 자, 케이스 2죠. 사용 중인 건물은 처음부터 우리가 건물이라고 등록해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뽀개버리는 거죠.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서술로 처리하겠죠. 유처선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 즉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얘가 맞는 말이 되죠. 얘가 만약에 이제 문제 중에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이라 말 빼고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건물을 뽀개는 경우, 사자마자 뽀겠다는 거죠. 그때는 철거 비용은 토지 가액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뽀갤 때는 즉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가 맞는 말이 되죠. 4번.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는 정부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일단은 요 정부 보조금 쪽은 세무 1급 쪽에 가야 좀 나오는 말인데요. 화면 조금 지우고 갈게요.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할게요. 세무 1급에 나오는 거니까 크게 기이치 말고 들으세요.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하면 되죠. 현금을 받았다고 하면, 자, 현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취득하고 이때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이제 정부 보조금은 소속 없음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소속 없이 이제 상환 의무가 없이 그냥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정부 보조금으로 내가 기기장치 200만 원짜리를 샀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기장치는 200만 원짜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대변에 현금이 나가게 되겠죠? 이제 현금이 2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0만 원 안에 정부 보조금을 사용해서 내가 이제 기기장치를 샀다고 하면 정부 보조금 소속 없음을 없애고요. 정부 보조금 소속 없음을 100만 원 까고 동시에 대변에 정부 보조금을 다시 깝니다. 등록합니다. 정부 보조금 이제 소속이 기기장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BS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BS 기계장치의 가액은 얼마냐면 200만 원이 되고요. 그 하단에 정부 보조금이 달리는 거죠. 하단에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100만 원짜리가 이제 적히게 되면 이렇게 돼서 얘의 장부가액은 1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보조금은 어떤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보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 시, 지금 정보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 시 해당 정보보조금은 해당 자산, 즉 여기서는 기계장치죠.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감가상각 누계하는 형식과 똑같죠. 감가상각처럼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얘가 맞는 말이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 이제 틀린 것을 구하는 건데 답은 아주 명확하게 2번이에요. 답은 생각외로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말도 안 되는 유효이자법 나왔죠? 유효이자법은 보통 사채 이자율 계산할 때 나오는 거죠.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생한 비례법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유효이자법 때문에 틀렸죠. 자, 2번 문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어떠한 경우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맞는 말.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 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비 같은 경우인데 개발비가 처음부터 개발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연구비가 되었다가 연구비로 가다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연구 경상 개발비일 때 연구비죠. 처음에는 연구비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격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개발비로 격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일부는 경상 개발비가 발생되고 되죠. 100%다 개발비에 투하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일부는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구비와 여기에 있는 경상 개발비가 합해져 가지고 무엇으로 처리하냐면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용을 처리하는데 과거 얘가 지금 개발비로 격상이 됐어요. 개발비로 격상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연구비로 처리했던 것을 개발비로 등업 처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다시 이거 아니잖아. 위에 거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 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지금 연구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비로 처리한 지출은 그 후에 무형자산의 원가, 즉 개발비로 다시 인식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비용 처리해버린 것은 비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문제. 4번.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을 배분한다. 얘도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밑에 있는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 번의 1번은 너무나도 명확한 정답이 되어서 이 회차는 정답 자체는 상당히 찾기 쉽게 해놨어요.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우리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죠. 계정 과목 및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적용 등록 이 부분을 봐도 답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맞죠? 자본 조정은 왠지 손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기 주식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 손실, 차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분류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전부 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 자, 5번 문제. 자, 다음 중
다음 중 사리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2020년 3월 1일 회계 처리 시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 계정과 3월 1일 거래를 봤더니 어떤 거래냐면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하였다라는 거죠.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쓰고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간단하죠. 금액이 얼마냐면 1000달러,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일단 1000원이라고 쓸게요. 1000원 곱하기 10,000달러.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3월 1일 회계 처리 시 차변에는 외상매출금 그냥 과목을 한다. 뭐 맞는 말이고요. 3월 1일 회계 처리 시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라는 개념 과목을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너무나도 쉬운 문제. 이거는 이론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분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3월 31일 날 외상매출금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대요. 그럼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차변에 들어온 보통예금의 금액은 얼마냐면 1,050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1,050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1,050원에 만 원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죠.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상계 처리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외상매출금은 1,000원에 10,000달러가 10,000달러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차익이 발생됐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50원에 10,000달러가 차익이 발생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면 환율 차이라고 하죠. 외환 차 대변이니까 익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 틀렸죠. 그리고 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것은 외화를 평가하는 그런 개념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시 나와요. 기종에 나오지 않죠. 지금 3월 31일이 결산 날이 아니잖아요. 기중이죠. 기중일 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발생되는 거고 결산 시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되는 거겠죠. 외상 매출금의 감소는 맞아요. 외상 매출금의 감소가 되었는데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니라 외환 차익이 나타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갈게요.